클라라와 태양. 이 책은 오쏘가 계속 읽어야지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이번에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들었던 감정은 크게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따뜻한 영화를 보고 났을 때처럼 가슴 뭉클함이 느껴졌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 설국열차의 가장 마지막 칸에 다다른 것과도 같은 깊은 절망감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스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라라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가게에서 하염없이 자신의 주인이 될 사람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와중에 유리창 너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 세상을 학습합니다. 이때의 학습은 인지적인, 지적인 학습도 물론 하지만 인간의 감정에 대한 학습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택시 기사들이 주먹 다짐을 하는 모습, 연인들이 횡단보도에서 껴안는 모습 등을 학습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어느 노숙자와 개가 죽었다가 해가 그들을 비쳤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원래 이 로봇은 태양 에너지를 먹고 작동하는 로봇이기도 하거니와 그런 장면을 목격한 후에는 클라라는 태양에게 신묘한 힘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해, 즉 태양이 이 작품 내에서 사람 간의 진심이라던가 생명이라던가 이런 측면을 상징하는 장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을 적용해서 좀 드라이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클라라는 착각 상관관계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저 해가 지면 잠을 자고 해가 뜨면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보고 착각한 것이 아닌가. 이 로봇에게도 인과 모델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작품 내내 인간에 가까운 학습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인과 모델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착각 상관관계에 빠진 것은 제대로 된 인간 어른의 학습 또는 사회와 가정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하여간에 이 클라라라는 로봇은 오랜 기다림 끝에 조시라는 소녀의 선택을 받아 그녀의 집에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 소녀를 돌보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로봇 클라라 자체가 AF라는 로봇의 일종이거든요. Artificial Friend. 그러니까 이 소녀의 친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매우 아팠습니다. 이 소녀는 아마도 증강된 능력을 위해 유전자 편집을 진행한 아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죠. 이 기술에 대해서 소설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여간 이 기술이 광범위하게 인류에게 적용이 되어서 이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아이는 학교 입학을 거절당하는 그런 사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본 것이죠. 현실 세계에서도 허젠쿠이라는 학자가 유전자 편집 아이의 탄생을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쌍둥이의 아기였는데 이 아기들은 현재 지구 어딘가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금단의 영역을 이미 인류는 한번 넘어섰고 언젠가 다시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로봇은 조씨의 소개를 받아 이웃에 사는 릭이라는 아이를 만납니다. 이 아이는 유전자가 편집되지 않은 일반적인 아이입니다. 그러나 소설의 세계에서는 소수자에 해당이 됩니다. 증강된 능력을 지니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대학교를 입학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름의 능력은 있었지만 사회적 편견과 장벽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인류도 언젠가 이 문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질병을 예방하고 고치기 위한 목적이라면 환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능력을 위해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을 인류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쉽게 상상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화론, 기하급수적 성장과 초지능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에 찬성할 것이고 종교인들,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물론 반대할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마다 인류의 선택에 따라 그 미래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여간에 이 제시와 릭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게 되고 그 옆에 클라라도 함께 합니다. 클라라는 이들을 통해 특히 조씨를 통해 인생을 배워나갑니다. 그런데 책의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책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에서 지하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분위기 전환이 있습니다. 조씨는 가끔씩 도시를 향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초상화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초상화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소설에 몇 번 등장하다가 이 초상화의 진실이 책에서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초상화는 사실 조씨의 어머니가 유전자 편집을 통해 허약해진 조씨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이 조씨 역할을 할 로봇을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였습니다. 조씨의 외모, 즉 하드웨어에 대한 작업이 초상화에 대한 작업이었고 조씨의 마음을 복제하는 것은 조씨와 클라라가 함께 지내는 동안 클라라가 해내야 하는 임무였죠. 클라라는 조씨를 살리면 자신이 클라라를 대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로봇이 학습한 바에 따르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판단한 태양에게 빕니다. 조씨를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이 무언가라도 하겠다고 말이죠. 흡사 인간이 신에게 비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원리적으로 인간 또한 물질로부터 비롯한 것이
것이고 물론 그 물질들의 아주 복잡한 관계가 인간을 탄생시키지만요. 아주 정교한 로봇이라면 그러한 관계성을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과 로봇의 몸은 일종의 공공성을 구현하게 되고 감정, 윤리성, 영성 등에 있어서 동등한 혹은 비슷한 위계를 부여받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클라라는 해를 대면하는 순간에 오염을 내뿜는 기계를 없애야 조씨가 태양의 혜택을 받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망가뜨리려는 모험에 나서게 되고 마침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클라라는 절망스러운 감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 기계가 새로운 기계로 대체되어 더욱 심한 매연을 방출하는 모습을 목도한 것입니다. 이 기계는 이 소설 내에서 스토리상의 어떠한 방해물만 상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가가 따로 의도한 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소가 읽을 때는 기술의 발전에 대한 반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기술은 발전하되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하여간에 기계를 없애는데 실패한 클라라는 해를 찾아 다시 한번 빕니다. 내가 간절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이죠. 이번에는 해가 조씨에게 드리워졌고 조씨의 어머니와 릭, 클라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씨가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 부분의 해석도 좀 난해할 수는 있는데 오소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증강된 인간도 증강되지 않은 인간도 그리고 로봇도 함께 살아간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해, 즉 태양이 이 진심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생명이라는 것도요. 결국에 서로 간에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인간이든 로봇이든 그것은 죽은 것이고 진심을 다하면 인간이든 로봇이든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해는 아마 조씨가 살기를 바라는 주변인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진심을 통해서 조씨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증강된 인간이든 아니든 결국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진심이 인류를 그리고 우리의 세계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조씨는 힘을 되찾고 대학에 가게 되고 또 집을 떠나게 됩니다. 릭은 또 릭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함께 약속했던 미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날의 치기일 수도 있고요. 어른이 되는 과정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구조적으로 층위가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의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씨는 조씨대로 릭은 릭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관점에서 읽었고 또 그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증강이 되었던 증강이 되지 않았던 그로부터 파생되는 우열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릭은 릭대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릭의 인생을 응원하고 또 지지하지만 이게 결국 인간은 혼자 살아가지가 않는 것이잖아요.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반드시 관계가 존재하고 거기에는 일종의 압력이 존재한다. 증강된 인간이 이웃으로 살아가는 한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영역을 지켜낼 힘이 릭에게 있을 것인가 또는 증강되지 않은 인간에게 있을 것인가. 이 소설에서 중심 뼈대 중 하나는 클라라로 조씨를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 즉 물질로 마음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느냐의 물음입니다. 부품을 하나 갈아 끼울 때 그 존재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 부품을 전부 다 갈아 끼웠을 때 그 존재가 같은 존재이냐라는 물음이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하드웨어는 조씨의 몸을 완벽히 복사하고 내재적으로는 조씨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모방한다. 여기에 관련해서 두 권의 책 구절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트랜스휴머니스트 레이 커즈와일의 말입니다. 비생물학적 시스템으로 내 몸과 뇌를 하나씩 바꾸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현상의 또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생물학적 세포의 자연적인 교체 현상과 마찬가지로 정체성의 지속성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정체성은 비생물학적 시스템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를 떠날 것이다. 그 능력이란 바로 복사하고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오소는 레이 커즈와일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나 생명체의 핵심이 어떤 관계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그걸 정보적 패턴만으로 국한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몸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모든 알미라는 것이 이 몸과 괴리되면 알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사니즘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관계가 이 먹고사니즘을 둘러싸고 형성이 됩니다. 이로써 세계와 동료와 집단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업로드된 생명에게는 설사 정체성 유지에 필요한 기억이 있더라도 기억과 결합되는 가치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체계는 몸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다마지오의 의견을 따라서 몸의 항상성과 이미지들의 흐름이 결합돼서 자기 정체성이 유지가 되고 또한 에델만을 따라서 가치범주체계와 현재의 지각적 범주화가 결합되어 의식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가치범주체계 역시 몸으로부터 옵니다. 이 항상성이라고 하든 가치범주체계라고 하든 이런 것들을 패턴으로 구현하면 그것은 곧
몸을 가진 로봇이 구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패턴이 없다면 자기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걸 정체성이라고 우긴다면 정체성의 정의를 다르게 쓰는 거죠. 그래서 오쏘는 몸을 가진 로봇의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장피에르 디피의 말입니다. 제우스는 알크메네를 유혹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인 암피트리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우스는 암피트리온의 실체가 아니라 모사다. 모사는 실체의 특징들을 가질 수 있고 그 목록은 충분히 완전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완벽한 모사도 그 무언가를 포착하는 데 실패한다. 그리고 사랑의 본질은 바로 이 무언가, 모든 것을 말하지만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어설픈 단어에 있다. 라는 스스로를 세계의 창조자 또는 재창조자로 설정하려는 사람들이 가지는 존재론이 세계에 거주하는 존재들의 무언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그 존재들을 묘사하는 특징의 목록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두렵다. 만약 나노기술의 꿈이 현실이 되고 세계의 모든 존재가 시뮬레이션이 된다면 우리가 오늘날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다시 책의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책의 가정은 로봇이 마음과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마음과 지식을 배울 수 있으려면 공통의 기반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로봇에게도 몸의 기반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흡사한 몸의 토대를 갖춘 상당히 인간과 닮은 로봇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오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증강된 인간에게도 진심은 존재하고 증강되지 않은 인간에게도 진심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로봇에게도 진심은 존재합니다. 다른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전제는 상당히 인간과 흡사한 존재여야 한다. 그래야 판단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할 것이니까요. 그게 제어되지 않으면 로봇은 좁은 영역에 한정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감동적인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실 물질에서 생명이 기원한다면 인위적인 물질의 재배열을 통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말이죠. 유전자를 편집하지 않을 권리도 종교적 가치가 아니라면 쉽게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필요하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존재가 탄생하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성에 기반해서 윤리적 행위를 합의적으로 내놓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공통적 윤리에 기반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조화롭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 공통의 기반이 있다면 로봇도 인간을 위할 수 있을 것이고 인간도 로봇을 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로봇이 아니라 인공생명이라고 부르던 마찬가지죠. 클라라와 태양, 가즈오 이시구로의 책입니다. 역시 노벨 문학상 수상자답게 굉장히 세련된 문학작품이면서도 거기에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담겨있는 그런 작품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오쏘의 생각은 정확히 복제해도 그것은 복제품이고 그 사람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복제품은 그 복제품대로의 가치를 가질 것이다. 인간의 공통된 가치에 근거하여 그 가치가 판단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읽고 나서 한동안 눈을 감고 감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뭉클함과 절망감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혼재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각자의 체험을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셨다면 많은 내용이 스포가 되어서 재미가 반감되겠지만 그만큼의 가치는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